어제 선택채권을 보다가 그 특정을 안 봐죠. 특정.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특정에서 가장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종류채권의 특정과의 구별입니다.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특정이 안 됐어요. 목적물, 물건. 근데 선택채권에서는 급부가 특정이 안 돼 있죠. 물건이 특정이 안 된 거 아니라.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의 목적. 그죠? 채권의 목적의 목적.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급부라고, 급부. 그죠? 그런데, 이거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여기까지 끊으면 이렇게 되는데, 채권의 목적의 목적. 이거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이건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고 배웠잖아, 앞에서. 이런 걸 헛갈려버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이 그 2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하고 채권의 목적물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걸 헛갈려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딴 얘기를 읽고 있는 거죠, 혼자서.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택채권, 임의채권은 뭐가 지금 특정이 안 돼 있냐 하면 이 채권의 목적, 급부 자체가 특정이 안 돼 있다고. 종류채권의 특정은 뭐예요? 채권은 특정돼 있어요. 종류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적물이 특정이 안 돼 있다고. 목적물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채권의 특정은 뭐예요? 급부를 확정하는 겁니다. 급부를. 종류채권의 특정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거야. 그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 난다. 그럼 그 점만 차이 나냐?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요건상의 이 문제하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구표입니다. 소구표. 이 소구표가 있다 없다를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헛갈려. 여러분이 밥 먹고 채권의 목적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뭐 과목마다 항목이 많잖아. 시험장에서 나중에 이게 헛갈린다고. 소구표가 있나 없나. 소구표라는 말이 그리고 무지하게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죠. 소구표. 왼수 같은 소구표. 그러니까 이게 외우면 안 된다고. 뭘 기억하면 되냐면 종류 채권의 특정은 그 주요한 기능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적인 역할이. 급부 위험의 이전 시기를 가르는 거라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부 위험이 이전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그것만 강조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급부 위험이 이전하는데 그게 소급해버린다고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기껏 그걸로 갈라놨는데 시기를 그게 소급한다고 해버리면 그건 뭐 갈라나 마나 하냐.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러니까 급부 위험의 이전하는 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소급표가 있을 리가 없다고. 종류채권의 특정은. 소급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류채권의 특정은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채권의 그 특정에서는 반드시 소급표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소급표가 없으면 채권이 성립하고 선택할 때까지 공백이 생겨버리죠. 잘못하면. 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소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채권 성립 시에는 그럼 채권이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뭔지 모르는 채권을 한참 동안 둔다는 것이 이상하니까 나중에 선택이 되면 소급한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왜 소급표가 문제가 되는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왜 좋으냐면 얼핏 보면 바보 같지만 딴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관련된 문제들을. 아울러서.
그런데 선택하면은 소구표가 언제나 또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소구표 문제를 먼저 봅시다, 우리가.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선 여러분이 볼 게 49페이지 맨 밑에 선택의 효과가 나오죠. 이것은 선택의 효과입니다. 선택 채권의 특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택으로 특정하는 방법이 있고, 급부 불가능으로 특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50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소급한다는 말이 나오죠? 소급한다. 근데 그 밑에 급부 불가능에 의한 특정이라는 게 보이죠? 또 맨 밑에 줄을 읽어봐. 50페이지 맨 밑에 줄. 50페이지 맨 밑에 줄하고 위에서 두 번째 줄하고 연결해. 그 왜 연결하는지 그냥 알겠죠? 쭉 그어서 연결해요. 왜 이렇게 책을 아끼는 거야, 이상하게. 책을 너덜을 만들도록 공부를 좀 해봐. 5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하고 맨 밑에 줄하고 연결을 못해요? 뭐 왜 연결하는 거야? 이 반대로 써 있으니까. 선택에 의한 특정의 경우에는 소구표가 있는데 급부 불가능에 의한 경우에는 소구표가 없다. 응? 두 가지 점에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의 객체, 뭘 특정하냐? 종류 채권의 특정은 물건을 특정하는 겁니다. 선택 채권의 특정은 급부를 특정한다. 그 다음에 종류 채권의 특정은 소구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 채권에서 선택에 의하는 경우는 소구표가 있다. 알겠습니까? 사실 뭐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게 핵심이니까 원래. 그런데 부수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어떻게 선택하냐 이거야. 급부 불가능은 저절로 불가능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여러분이 혼동할까봐 내가 미리 말해도 지금쯤 그걸 알 때가 됐는데. 예. 이 고시생들은 많이 딱딱해가지고 머리가 논 센서티브하다고. 그래갖고 이게 뭐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창조적인 생각이 없어. 지금 이 선택에 의한 특정, 급부 불가능에 의한 특정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법률행위에 의한 특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겠습니까? 이 선택은 법률행위에 들어간다고. 선택. 그런데 그걸 생각을 못한다 이거야. 민법의 모든 것은 말이에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거 알면 뭐 소제목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게 돼. 이런 몇 가지 기초 원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발생 원인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 구별이 나오는 것들은 한 70%가 이거예요. 둘로 구별한다고.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런 걸 알면 거꾸로도 도움이 돼요. 선택이 뭘까? 여러분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 우리가. 48페이지 괄호 1번에 괄호 A번을 읽어봐. 벌써 그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는 거예요. 이 단독행위란 얘기죠. 특히도 이게 형성권이라는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뻔한 거 아니야.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니야. 총칙에서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다 권자를 붙이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공식화돼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또 얼굴을 보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그 평온한 미소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참. 그래서 뭘 나타내 주는 거죠 또? 역시 또 불성실. 무복습이라고나 할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권자를 붙이면 형성권이라니까. 그 생각이 안 납니까? 형성권은 내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6가지 특질하고 그걸 말 안 할 리가 없거든. 알겠습니까? 선택이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거기 써있잖아 책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다음에 이 성격은 뭐예요? 권자 붙이면 형성권이야. 선택권은. 형성권. 알겠습니까?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 어쨌든. 그래, 이건 법률행위에 의한 특정이죠. 선택에 의한 특정이라는 게. 급부불가능은 이게 법률행위 아니죠. 그죠? 이 사건이거나 위법행위 중에 하나죠. 과실이 있어갖고 불능 처리하면 위법행위고, 저절로 불가능하게 됐으면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권을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게 봤으면, 선택권자는 누구냐도 가만히 보면 그게 또 역시 거기 눈에 보이는 게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밖에 안 보이죠. 그죠? 민법 체계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원래. 끝없이 그냥. 안에도 두 가지, 바깥에도 두 가지, 전체가 두 가지. 하루 종일 두 가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이런 거 총동원해서 알아봤는데 안 나오면 답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것도 한꺼번에 말했죠, 저번에. 우리 민법은 말이에요. 누구 건지 잘 모르면 다 채무자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누구 건지 잘 모르면 다 채무자라고 돼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이에요. 요새는 다 컴퓨터 갖고 있죠. 민법전은 어디서 주소다가 파일을 주소다가 말이에요. 아래 한글로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능이 있으니까. 민법전을 딱 열어놓고는 채무자라고 때려가지고 검색을 해봐. 찾기. 찾기. 그 아래 한글하고 오피스하고 똑같죠. 컨트롤 F. 채무자라고 쓰고. 더 정확하게 찾으려면 채무자에게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라고. 뭐가 문제만 되면 다 채무자에게 있다고 써 있어, 이상하게. 그 놀이를 해도 그런 걸 좀 해요. 민법전 갖다 집어넣어놓고는 찾아보는 거야, 딜이.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해야 돼. 모조리 의문 나는 건 다 채무자에게 있다고 돼 있어. 잘 모르면. 이런 걸 한꺼번에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만 알아도 한 세 문제는 그냥 맞죠. 지문 중에 그런 거 반드시 나온다고, 한 서너 개가. 의심스러울 때는, 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또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해갖고 누구에게 있다. 이걸 바꿔놓는다고, 제대로 써놓거나. 다 채무자에게 있다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있어, 끝에. 잘 모를 때는. 그 다음에 괄호 C번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될 걸 빨리 안 하면 딴 사람한테 넘어가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이건 탁구의 그 서비스권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스포츠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탁구 같은 경우는 점수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구기들은 안 그러죠. 다른 구기들은 강제 점수 배정을 하지 않잖아. 배구 같은 거.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려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러분이 넘어가는 경우를 49페이지 AABB번에서 그런 걸 찾아봐. 뭘 잘못하면 넘어가나. 뭘 잘못하면 넘어가냐. 제때 행사 안 하면 넘어가. 알겠습니까? 제때 행사하면 다 넘어가죠.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최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AABB번에 최고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줄 쳐봐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무지 나와 이상하게. 그저 밥 먹듯이 나와 최고가. 이 최고는 형성권과 함께 이게 민법 이론학의 양대 지주 중에 하나예요. 최고. 내일쯤 또는 봐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면 좀 미룰 수도 있지만 최고는 우리 민법상 15가지 군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최고야. 문제가 되면. 최고. 최고의 이 중요한 점. 지금까지 배운 최고를 한번 정독해봐. 최고는 우선 뭐에 속한다고 그랬죠? 우선 주문을 외워야 된다. 주문. 의사의 통제에 속한다고 그랬죠? 법적 성질이. 알겠습니까? 최고는 그 의미가 뭐예요? 독촉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 이거. 그거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최고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게 뭐예요? 15조와 131조라고.
우리가 총칙에서 체납집행한 거 15조와 131조 떠올려봐. 법전을 봐, 법전을. 15조와 131조에 뭐 최고가 문제가 되나? 15조와 131조의 최고는 약간 복잡한 설명을 요하죠. 왜냐하면 15조와 131조의 최고가 필요하다는 게 논점이 아니고 최고가 여러분 저런 거 기억이 나요? 110조인가? 110조 아니잖아 이거. 111조나 2조 같은데? 110조는 사기 강박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에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의사 표시 효력은 도달하여야 발생해요. 이거의 예외가 뭐예요? 발신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5가지 경우밖에 없죠. 발신주의. 그런데 이 15조와 131조가 다 발신주의에 속하죠. 발하지라고 써있잖아요. 발하지.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최고는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거기 딱 적용되는지 문제가 돼 이게. 의사 표시 아닌데. 그러니까 학설상 이설 없이 인정되는 게 하나 뭐예요?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규정은 준법률 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준용된다. 또는 유추적용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 말이 꼭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이 최고는 이게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그 말을 가운데 매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적용된다. 도달주의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예외가 된다는 거예요. 15조 131조는. 5개 예외 중에 2개죠. 그러니까. 발신주의 따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저께 배운 것 중에 최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야요? 이 구두에는 구두. 구두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써요? 관념의 통지와 의사 통지 다 들어가요. 여기. 다 됐으니까 빨리 해. 빨리 가져가. 어저께 배웠죠. 어저께 이거는. 구두의 통지. 어저께 배웠잖아요. 구두의 제공. 현재의 제공 중에서. 구두의 제공. 그러니까 이게 배운 거를 총체로 가만히 정돈을 하면 최고를 일본에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3번째 게 나온 거죠. 오늘 드디어. 고전에 참 원래도 성질에 관련해서 참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최고가 의사의 통지인데 의사의 통인데 이 권자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형성권에 속한다. 알겠습니까? 일방적 의사 표시 바꾸니까 이걸. 그리고 오늘 배우는 거예요. 최고. 선택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반드시 최고를 해야 되죠. 그죠? 딱 안 하는 경우가 뭐예요? 안 하는 경우가. 최고하고 여러분 이걸 외워두세요. 최고하고 불능은 이게 상극이에요. 아주. 최고와 불능은 상극이라고. 알겠습니까? 박일 선생님은 불능을 불가능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최고하고는 아주 상극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이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 49페이지 삐삐번에 3번째, 4번째 줄에서 그걸 찾아봐요. 일단 불가능만 나오면 불능이나 최고는 일단 불필요해. 알겠습니까? 최고는 불필요하다고. 응? 그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불가능이 또, 최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또 어디 나오냐면, 그거를 대비하는 게 더 나을까? 이걸 어디다가 써놓으실까? 곽희 선생님은? 응? 그냥 지체해서 설명하고 계시나? 여러분이 또 어디를 보면 되냐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짜증나겠지? 그런 일반 이론을 알려주려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구만.
채권 강론 쪽을 봐야 되겠구나. 아, 이게 또 하나 어디 있는데 채권 총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응? 여러분이 그걸 기억할 게 뭐냐면 저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짜증난다 이거. 지금 바쁘니까 조금 더 찾기로 하고, 이 최고하고 불가능이 아주 상극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불가능이 딱 걸려버리면 전부 다 최고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나중에 찾기로 하고, 한 번도 예외가 없다고. 민법에서 불가능이나 불능이 걸려버리면 최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 확실히 기억하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49페이지 AABB번은 그걸 복잡하게 갈라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불가능 빼고 다 최고가 필요해요. 선택권 이전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기억해두라. 그러니까 빨리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면 그럼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최고가 독촉이니까. 알겠습니까? 불가능의 경우에는 원래 최고가 필요 없으면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외우지 말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라.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말이 되죠.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를 너무 복잡하게 써놓으셔가지고 삶이 헛갈린다 이거예요. 응? 헛갈린다. 거기 최고에서 다 경우의 수마다 빨간 걸로 네모쳐 놓고 불가능이 걸려있는 데만 최고 필요 없다는 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권의 행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왼쪽에 그 괄호 A번 선택권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를 행사하는 거라니까. 단독행위니까. 알겠습니까? 형성권이니까 원래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돼 있죠. 형성권이 어느 쪽을 보더라도. 알겠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 일방적 이런 것만 찾아서 잠깐 이렇게 빨간 착 체크해 놓고는 끝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걸 알려줬지. 채권법은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에 의존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산수처럼 돼 있어요. 수학처럼도 안 돼 있고. 수학처럼 돼 있으면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아주 원초적으로 돼 있어,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것은 거의. 그래서 채권법은, 세계적으로 통일도 먼저 되죠.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천박한 낙후된 수준의 민법하기 때문에 시험 과목에도 안 들어가고 민법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모든 유럽의 민법학에는 유럽 통일 매매 조약이 들어가 있어요. 채권법에. 내포돼 있다고 애당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법시험 붙어봐야 유럽에 가서 거래 행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의 특유한 민법들과 통일 매매 조약을 한꺼번에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적용되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서를 못 쓴다니까 아예. 모르니까. 우리는 이게 민법학에 아무 조약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권 거래는 다 통일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서를 못 쓴다 이거 이상하게. 그런데도 외국의 로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막는 데 집중을 해요, 이상하게.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걸 막아버리지, 아예 못 들어오게. 조선 말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산업이 외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막는 데 집중한다니까. 그거에 대응할 만한 실력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리고 항상 낙후돼 있죠. 항상. 자동차 하면 내 생각에 일제히 개방해버리면 망해버리죠, 여기 다. 도요타하고 우리나라 자동차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예. 차의 아주 질이 다르죠, 질이. 당초.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한테 길 가는 사람 부터 한번 물어봐. 한국산 차를 사시겠어요? 도요타를 사시겠어요? 그럼 두들겨 팔 겁니다. 대답을 안 하고. 왜냐하면 질문 안 해도 되는 걸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를 거기에 근접하도록 실력을 향상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냥. 여기서 폭리를 취해. 그리고 그렇게 폭리를 취했으면 길이나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은 또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차 팔면 길이 막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길 다니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길의 절반을 차가 차지하고 있어. 그거 분명히 길인데 그거 아무리 봐도. 골목길에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기 땅도 아닌데 차를 대놓고 있어 거기다가. 밤새도록. 요새는 또 선까지 그거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의자 부서진 거 앞에다가 뒤에다 써놓죠. 차 대지 마. 그게 지 땅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래서 생각해봐. 어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자기 아빠가 골목길을 갖다 자기 땅처럼 거기다 손 놓고는 차 대지 마. 우리 차만 될 거야.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얘가 만약에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그래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그죠? 쓰레기통에서 뭐 주워다가 써놓기만 하면 되는 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사건건 말썽이 나거든요.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무슨 말 하다 그 말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래. 응? 이 짜증나니까 이제 갑자기 그 말을 한 거야. 아! 이게 일방적 의사표시 있죠. 일방적 의사표시가 만약에 법전에 이게 기록이 돼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생각나는 자주 쓰는 것만 얘기해 줄게. 최고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금 써있죠. 해제도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또. 그죠?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것 중에 계약이 못 되고 단독행위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의사표시 하나. 그게 청약이죠. 그냥. 이거 말고 많습니다. 일방적 표시에 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일방적 의사표시가 법전에 기록이 돼 있으면 반드시 붙어 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 반드시. 그게 처리하지 못한다래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법전만 애지중지 하면서 그냥 밥 먹고 법전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건데도 선생이 말해야 알아, 이상하게 이걸. 짜증나게 싫이. 여러분이 지금 그 선택도 일방적 의사 필요했죠. 선택. 그래가지고 이거 잘 보면 382조 2항을 봐봐. 382조 2항. 382조 2항을 보면 처리하지 못한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이상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디 보냐면 543조 2항. 543조 2항을 봐보라고. 해제에 갑자기 처리하지 못한다고 튀어나와 느닷없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이 또 527조를 봐봐. 청약이 하나의 의사표시죠. 그냥 처리하지 못한다부터 나와. 전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별로 외울 수가 없어. 이거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공통점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판택된 책에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단독행위나 일방적 의사표시가 법전에 규정이 딱 되면 88%의 확률입니다. 무조건 처리하지 못한다가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처리하지 못한다. 전부 다 지금 눈으로 봤잖아. 여러분 눈으로. 이런 것도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전부 다. 전부 공통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어 해제하고 청약은 채권 강론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교과서 찾아봐. 왜 처리하지 못하게 했는지. 전부 다 상대방 보호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불치게 손해를 입을까 봐 처리해버리면.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처리하지 못한다. 뻔한 거예요. 상대방이 불치게 손해를 입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되죠. 상대방의 불치게 손해를 안 입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처리하라고 하던가 동의를 하면 되죠. 그건 불치게 손해를 입을 리가 없잖아. 지가 동의한 건데. 전부 다 공통입니다. 이것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반론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요. 어떤 지식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참고 삼아 여기서부터 그걸 알아두고 일방적 의사표시. 알겠습니까? 처리하지 못한다. 그 괄호 D번은 그 얘기죠. 괄호 D번. 사실 이거는 그 후단부에 나오는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 괄호 D번을 빨리 읽어봐요. (49페이지) 괄호 D번. 거기다 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학 개론이나 통론 또는 로마법 같은 걸 배우면 이걸 그냥도 알 텐데 그걸 안 배우니까 일반 법리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의 효과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소구표 문제라니까. 특별히 배울 게 없어요. 그 첫 줄은 뭐죠? 단순 채권으로 변한다. 단순 채권에는 앞에서 배운 게 다 가능하죠.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이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 어떤 건가 하나로 딱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 줄은 이해하겠죠? 세 번째 줄. 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로마자 2번의 세 번째 줄. 선택한다고 해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알겠어요? 왜냐하면 종류 채권이거나 뭐 금전 채권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맨 밑에 줄이 있죠. 만약에 이게 종류 채권으로 선택이 돼버리면 또 특정해야 되죠. 목적물이 특정 안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아까 왼쪽 48페이지 로마자 3번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종류 채권하고 선택 채권의 특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해야 돼. 종류 채권으로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유명한 문제인데 이것은 50페이지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 386조 단서에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써 있는데 완벽하게 무의미한 말입니다. 이 설 없어요. 법전에도 이렇게 빨간 줄을 한 줄로 이렇게 삭제해서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이것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해치고 싶어도 못 해칩니다. 50페이지 작은 글씨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하셨는데 여러분 해칠 수 없다는 거 말하면 돼요. 급부 불가능에 의한 특정이 나오는데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왜 급부 불가능이라고 갑자기 쓰셨냐 하면 이게 원시적 불가능과 후발적 불가능을 다 포함하니까 써놓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저께 예를 들었듯이 선택채권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뭘 예를 들었죠? 뭐 선배가 이사 가는데 후배들 3명 불렀어요. 뭐 5명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삿짐 좀 날라주라. 그래놓고 뭐냐면 오늘 이사가 다 끝나면 잘 해주면 저녁 때 맥주 5병을 사주든가 한 사람당 일당으로 뭐 한 2만 원씩 준다든가 또는 뭐 그 중에 어떤 놈은 되게 이 선배의 만년필을 탐을 내고 있었으면 만년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특정물 채권이죠. 이건 뭐예요? 이 종류 채권이야? 이건 뭐죠? 금전 채권이야. 근데 이 중에 어떤 걸 해주겠다는 거죠. 단 임의 채권과 구별하면 이게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대등한 가치. 이 중에 어떤 걸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 특정을 해야 돼. 선택 채권 특정.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지금. 물론 후배 쪽에서는 이걸 다 해주면 다 좋죠. 한꺼번에 다. 특정하지 말고 2만 원도 주고 맥주도 사주고 맨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해주기로 했죠. 근데 어떤 거 하나만 줬는데 이걸 택했어.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선택채권 지금까지 배운 거.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뭘 배우려고 하냐면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이게 아직 이삿짐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이게 빠개졌어. 이게 멸실돼버렸다고. 이게 이 채권 성립 전에 멸실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시적 불가능이죠. 이게 원시적 불가능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 두 개로만 선택채권이 성립할 거 아니야. 없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원시적 불가능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응? 알겠습니까? 바로 A번. 그 얘기야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고. 남은 것에 성립해요. 남은 것에. 그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야. 근데 이 B번이 문제가 됩니다. 이 B번. 이 385조 2항은 유명한 겁니다 이거. 유명한 조문이라고. 순악질 조항이라고 이거. 여러분 순악질 여사라는 사람 압니까? 순악질 여사. 왕심통 아줌마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빨간 걸로 박스 칠 때가 있는데 거기 꼬마 1번 부분이 있죠. 바로 꼬마 1번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줄부터, 즉 다음부터 꼭 꼬마 1번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붉고 굵은 펜으로 박스를 쳐요. 별표 하나 넣고. 바로 B번의 두 번째 줄부터 꼬마 1번 해당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학질 조항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거죠, 이게. 어? 옛날부터 유명한 조항입니다, 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는 말이에요. 원시적 불가능으로 이게 없어졌으면, 이사하기 전에도 이게 없었으면, 이거 두 개로 선택자권이 성립한다고. 근데 이게 채권 성립한 다음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게 없어졌어.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권 없는 자에, 보통 이삿짐 나르고 어떤 거 해줄까는 후배들이 선택하게 돼 있죠. 선택권 없으면 그럼 누구예요? 선배가 만년필을 빠개뜨렸어요. 이 만년필을 해서 갑으로 내려오거나 자기 애인이 선물한 거야. 근데 이 아까운 걸 후배한테 줄 바에야 박살내는 게 밟아버렸어요. 박살내 놓고. 그것도 일부러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러 하지 않은 것처럼 일부러 하는 방법도 있죠. 쓱 떨어진 김에 쓱 밟아놓고는 내 만년필.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거. 천상 너네들은 돈이나 맥주와 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배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선배의 그 고약한 심보를 얼른 눈치챌 수가 있죠. 만년필 우리 주기 아까우니까 밟았다 이거지. 이따가 두고 보자. 이사 다 끝나면 말이에요. 후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만년필! 알겠습니까? 뭘 해줄까? 이러는데 선배가 아주 하는 말이 야, 너네 맥주가 좋겠냐? 2만 원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더 심도 있게 고르기 위해서 야, 너네 그 시원한 맥주가 좋겠냐? 빳빳한 2만 원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후배들은 선배의 그 고약한 심보를 알고 있죠. 가슴에 벼르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소리 지릅니다. 만년필. 알겠어요? 만년필. 그래서 선배가 놀랄 거 아니야. 만년필 아까 부서진 건 봤잖아, 실수로. 그때 여러분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만년필을 하여튼 주세요. 우리에게. 만년필 못 주죠. 불가능하잖아요. 부서졌는데. 불가능하다고. 그때 후배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못 줘요?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손해배상을. 이 손해배상은 특별히 의미가 나중에 손해배상 배울 때 보지만 2만 원 받는 것보다 이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해배상 받는 게. 불능을이란 전보배상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거기 박스 안에 그렇게 써 있죠. 일부러 그걸 선택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골탕 먹이려고. 지금 안 되는 줄 빨리 알고 있죠. 불가능한 걸. 그런데도 그걸 선택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구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순학질 조항이라고 그래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일부러 그거 선택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울고내려고.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신통한 말이 없어요. 뭐 읽어서 못 읽을 말이 없어요. 소급표 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소급표 없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작은 글씨 있죠. 51페이지 작은 글씨. 거기 보면 이 불가능의 경우에 대해서 민법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규정이 전혀 없다. 원래 이 불가능에 관해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137조를 적용해야 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총칙에서. 원래 그게 무효에 관한 거지만 일부 취소, 일부 무효, 일부 불가능 전부 다 적용된다고 배웠잖아. 여러분이 안 배웠다고 우기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 이 총칙 교과서에 써 있다고 이거. 불가능의 경우에 일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나오죠.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209페이지. 209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결국 210페이지에 나오겠구만.
일부 불가능의 경우는 137조에 의해 해결한다고 나와 있잖아. 210페이지 상단에. 그때 내가 설명했어요. 이게 일부 무효가 일부 불가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존재, 다섯 문제 된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그런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난 쓸데없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내 틀리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내가 강의하다가 막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한 직후에는 반드시 박정희 욕을 해요. 새끼 나쁜 새끼라고. 학생들 내가 보니까 말이에요. 그 앞에 한 중요한 말은 기억을 안 하고 박정희가 나쁜 새끼라는 것만 기억을 해. 덩달아서. 그런 틀리게 넘어가지 말고 137조는 일부 무효, 일부 취소, 일부 불가능, 일부 부존재, 심지어 일부 해제에도 적용됩니다. 일부와 전부가 문제되면 거의 대부분이 137조가 문제가 돼요. 여기도 그렇게 써 있잖아. 여러분 작은 글씨에 그 한 6번째 줄이니까 깨알 글씨에 137조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런 걸 메모리 펜치라고 그런 걸. 뭐가 하여튼 일부만 나오면 137조가 나 튀어나와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이제 일반 법리들을 오늘 많이 배우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범위가 팍팍 줄어 이거. 일반 법리로 그냥 떼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137조로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두 줄입니다. 거기 녹색으로 메모리 펜치하세요. 당사자의 공동 과실로 불가능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거. 공동 과실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 경우에는 거기 있는 걸 외우지 말고 5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꼬마 2번이 있죠. 꼬마 2번하고 연결을 해놔.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다. 꼬마 2번하고 그 메모리 펜 칠한 거 녹색으로 거기하고 연결하라고 쫙 꺼서.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하냐 하면 그렇다면 아까 박스 친 거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는 처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 그 이쪽에 왼쪽에 수납질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똑같이 처리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머리를 단순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만 제외되죠. 일부가 문제될 때. 그 다음에 수납질. 안 되는 줄 알면서 했을 때. 그 두 개를 빼고 어떤 기가 막힌 케이스가 나와도 다 똑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남은 거에 존재한다. 근데 남은 거에 존재한다는 거는 괄호 A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급부 불가능에 의한 특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처리하는 방법이. 수납질 조항으로 처리하든가 남은 거에 존재하든가. 그죠?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막지 않습니까? 일부자 들어가는 건 원래도 137조고. 그렇게 연결해서 정리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결할 때가 떠올랐죠. 메모리 펜으로 연결할 때가. 작은 글씨 끝에 두 줄하고 꼬마 2번하고 괄호 A번하고 이걸 다 연결하라고. 삼각형으로. 다 똑같이 처리하니까. 남은 거에 존재한다. 눈에 확 띄게 굵은 펜으로 북북 거나요. 남은 거에 존재한다. 다. 수납질 빼고. 이게 책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쉽게 어떻게 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이. 이 경우가 이거 객관식의 문장을 복잡하게 써놓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려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야. 수납질하고 일부 빼놓고는 언제나 똑같이 처리해요. 알겠습니까? 일부는 원래도 137조가 적용되는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수납질이 특이한 거예요. 수납질. 인생은 다 똑같아요. 유행가에도 그런 말 나오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꼴딱 매리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 개 있었는데 몇 개 안 되면 남은 걸로 하지 뭘 어떻게 해. 저런 말도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없으면 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임의 채권은 충분히 설명했죠. 보충적인 경우죠. 급부 하나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이 있는데 임의 채권은 이렇게 선택 채권처럼 대등한 거 3개 중에 1개나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1개가 원래 정해져 있어요. 너네 이사해주면 일단 2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나도 선후배간에 돈 받기 좀 껄끄러우면 혹시 2만 원어치 뭐 맥주를 사주겠다.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2만 원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원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갖고 혹시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대용권 또는 보충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게 보충적인가 아닌가. 그게 뭐 여러분 뭐 후배한테 이삿짐 시키면서 야 우리 오늘 임의 채권을 성립시킬까? 선택 채권을 성립시킬까? 이렇게 안 해요. 그죠? 나중에 해석에 따른 거예요. 그것은.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임의 채권에서는 이걸 일단 정해놨는데 혹시 원하면 이걸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 선택 채권은 그게 뭐예요?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나중에 정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첫째, 확정되는 게 임의 채권은 미리 확정돼 있죠. 나중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잖아 차이가. 임의 채권은 미리 확정돼 있다 이거 하나로. 그리고 다른 걸로 후에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 채권은 선택하거나 급부 불가능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확정이 안 돼 이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미리 확정돼 뭐가냐면 요 임의 채권이라고 했을 때 미리 정해진 쪽 있죠. 이 급부. 이게 만약에 불가능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이 되면 선택 채권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합니다. 일부 빼고 순학질 빼고 전부 어떻게 남은 거에 존재합니다. 그죠? 임의 채권은 안 그래요. 이 주된 게 이게 소멸하면 멸실하거나 이게 불가능이 되면 전체 임의 채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 알겠습니까? 급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가? 급부가 요건이고 두 번째 효과는 뭐예요? 그 주된 급부 있죠. 그게 만약에 소멸하면 임의 채권 자체가 소멸한다니까. 여러분이 51페이지 12번 테마에서 그거 찾아봐요. 우선 세 번째 줄에 첫째 말이 나오죠. 요건. 원래 하나의 특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특정돼 있어! 분명히.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상의 문제가 뭐예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본래의 급부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남은 것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 두 가지만 핵심이에요. 번호 매겨, 번호. 임의 채권이 선택 채권과 다른 점 두 가지가 뭐야? 요건과 효과. 본래 특정돼 있어, 주된 게. 효과상 특징은 뭐예요? 그 주된 게 만약에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채권이 소멸해버려. 그런 데는 메모리펜을 칠해놔요. 주황색 같은 걸로. 두 군데 딱. 눈에 확 들어오게. 나중에 그것만 보게 급하면. 차이점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미리 확정돼 있어. 급부가. 주된 거. 알겠어요?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이걸 상당히 어렵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측면에서. 이번 강의는 말이에요. 전부 다 너무 친절하게 강의한다고? 왜 친절하게 강의하냐?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배신의 역사라니까 이거. 대충 말하면 아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도 모르는 거 이상하게. 우리가 앞에서 네 가지를 배웠죠. 급부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또 뭐예요? 금전 채권, 리자 채권. 그죠?
이것들은 말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애당초 다 특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잖아. 전부 다 애당초 다 특정이 되어 있는 것들 아니야, 이게 확실하게. 그죠? 그런데 전부 다 특정이 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전부 다. 하나도.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데. 그게 선택채권이에요. 급부가 하나도 특정이 안 되어 있다고. 이거는 급부의 목적만 특정이, 뭐야. 그러지. 급부의 목적만 특정이 안 돼 있지. 이 경우 특히. 전부 다 급부 자체는 특정이 확실히 돼 있죠. 선택채권은 급부가 하나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임의채권은 일부만 특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한 개만 특정이 돼 있죠. 급부가 한 개만 특정이 돼 있다고. 임의채권은 주된 것만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입법자가. 이거를 법정에서 뺀 이유가 그겁니다. 전부 다 특정되어 있는 경우, 전부 다 안 돼 있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일부만 안 돼 있는 경우는 그냥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급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급부의 목적 말고. 급부의 목적은 특정이 안 돼 있지만 종이채권 같은 경우에 급부는 확실히 정해져 있죠. 이게 네 개 다 그렇잖아요, 원래. 선택채권은 뭐예요? 급부가 하나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해야 돼, 이거 다. 어떤 건지. 하나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건. 임의채권은 하나는 확정이 돼 있어요. 하나는. 나머지 보충급부 있죠.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응? 이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게. 임의채권이 선택채권하고 다른 점 두 가지가 뭐예요? 주되는 건 확정돼 있다니까. 급부 확정이 돼 있어요, 이미. 보충적인 걸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고. 효과상으로는 뭐가 차이나요? 이 주된 거 확정된 거 있죠. 이게 소멸하면 다 소멸해요, 다. 임의채권 전체가. 이건 안 그렇죠. 확정되지 않은 어떤 게 하나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존재한다니까. 순학질과 일부를 제외하고. 알겠어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어. 51페이지까지. 구별이 안 돼요. 이딴 말 할 필요 없다고. 뭐가 구별이 안 돼?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할 필요 없어요.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각을 넓게 갖고 거시적으로 살피면서 미시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모를 게 없어요. 어떤 틀을 배우라. 일반 법리 배운 것 세 가지는 뭐예요? 최고. 그죠? 최고. 하나는 최고였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는 전부 다 철회가 문제가 돼요. 이유도 다 똑같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일부. 내가 여러분 총칙 시작할 때 이런 말 한 적 있죠.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전부 다 관련된 건 어느 페이지에다 적어놓으면 까먹어버리죠, 나중에. 찾으려면. 수첩에다 다 적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여튼 핸드폰을 50만 원짜리 사도 수첩을 안 산다 이거예요. 500원짜리밖에 안 하는데도. 꾀시럽게. 불량스럽게 말이야, 아주. 그 수첩 산 사람도 말이에요. 일반인으로는 하나도 안 적어놓고 그냥 건더건더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들고 다니다 달아버리죠, 이게. 하나도 안 쓰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데로 들어갑니다. 서론 배운 다음에 이 채권의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채권법은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 2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는 강론에서 배우고 채권총론에서는 채무불이행을 봐요. 이 채권총론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전부 채무불이행을 설명하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한 권 전체가 채무불이행 설명하는 거라고. 채무불이행.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도 이 채무불이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나. 불이행이 되려면 이행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채무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 아니야. 채권의 목적이 실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5페이지 괄호 C번에 뭐라고 써있어? 이게 이행이라니까 사실은. 변제의 내용과 방법이 이행의 내용과 방법이죠. 같은 말이라는 건 내가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6개 같은 말. 급부, 변제, 이행 뭐 이런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 배우려고 채무에 뭐가 있냐 하고 이행이 뭔가를 배웠다고. 그중에 뭘 배우고 이행의 내용과 방법. 채권의 목적이 교과서 5페이지 C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행의 내용과 방법이라니까. 왜 이렇게 이행을 목매달고 배우는 거예요? 불이행을 배우려고.
이행이 뭔지 알아야 불이행이 뭔지 알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채권 총론은 전부 다 채무불이행법이 이게. 390조. 채권 총론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390조가 있어요. 채권 강론의 중심 뭐 750조가 있어. 여러분 763조를 한번 읽어봐. 양쪽이 똑같이 처리한다고 돼 있죠. 763조. 채권법의 양대 산맥을 똑같이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 거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앞에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 다 준용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게. 763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채무불이행을 달통하면 채권강론 뒤에 그 손해배상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내용이에요. 원래 곽윤희 선생님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쓰셨냐면 두 가지 암수를 썼습니다. 우선 채권 총론이 너무 두꺼우면 채권법에 접근하려는 학생들이 겁먹을까봐 채권 총론을 일단 얇게 썼어요. 얇게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을 다 뒤로 넘겨버렸어요. 세밀한 부분을. 채권 강론 손해배상 부분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기는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건 암수죠, 일종의. 왜냐면 763조에서 뒤로 넘겨도 되니까. 그 준용되는 쪽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조삼모사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일단 채권법에 들어갈 때 총론이 이렇게 얇아야 채권법이 별게 없구만 이거. 그러다 이제 강론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인생이 슬프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생각이 지금 스토리가. 조문을 악용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채권법은 사실 그 주된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여러분 채무불이행을 왜 잘해야 되냐면 총론이 얇지만 왜 강의에 치중을 하냐면 이 채무불이행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놈이 이 백문이 다 어디 갔을 텐데 이 채권 총론에서 배우는 채무불이행은 실제로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무상 편무 계약밖에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다 적용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상계약이나 쌍무계약들은 각각의 특수한 법리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상편무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채권이 성립하고 소멸할 때까지밖에 적용 안 돼요. 거의 다. 원래는. 근데 이거를 통설이 확장시켰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계약 성립 전에 일정한 상당한 기간까지 소멸 후에 상당한 기간까지를 확장시켜놨어요. 이렇게. 확장시켜놨다고. 그러니까 항목상으로는 조금밖에 적용 안 되는데 통설에 의해서 이게 시간적으로 왕창 확장이 됐습니다. 적용 범위가. 채무불이행. 그 문제가 바로 유명한 불완전이행이라는 거예요. 문제예요. 불완전이행. 근데 여기서 특징이 또 있어요. 계약법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또 있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담보 책임. 이 다 특징으로 다뤄집니다. 실제 케이스 문제는 다 이걸 처리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케이스에는 무상 편무 계약이 시험에 안 나와요. 대부분 매매, 도급, 임대차 같은 유상 계약이 시험에 나옵니다. 유상 쌍무 계약들.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담보 책임으로 처리가 됐다고 전부 다. 특칙들로. 일반 채무 불이행은 별로 적용되는 데가 없다고. 그런데 이런 특칙을 알려면 특별한 거라든지 예외적인 거라는 것은 토대가 되는 일반적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걸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학설은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냐면 제3자에 의한 침해, 제3자를 위한 보호 여기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독일 민법학을 수입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채권관계 소멸한 일정한 기간 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뒷부분도 문제가 된다. 책임입니다. 예컨대 뭐 상법상의 경업 금지 의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민사에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나중에 각각 배우면 되는 건데 이런 어렵게 보이는 것들도 이 토대가 되는 채무불이행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수험생들은 이 처음에는 거지같이 넘어가는 거는
갑자기 특례나 예외를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전혀. 밑에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채무불이행을 대단히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걸 들어갈 때는 조금 쉬었다 갑니다.